그 보편적 그 복지라고 했을 때 이 보편은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죠. 유니버설한 게 이제 누구에게나 이런 뜻이죠. 아주 누구나 다 주체가 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보편적이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실질적으로 보편적이다, 보편주의다, 유니버설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상 인구가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만약에 전 국민이다 그러면 그 전 국민 모두를 어떤 제도가 포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인구에 대한 포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opulation coverage라고 하는데 커버리지가 인구를 얼마만큼 커버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대상 인구의 포괄성. 우리나라 지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구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국민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주의를 충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은. 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급여라고 그러죠. 이제 이 급여의 그 보편성이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한 60% 정도만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책임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40%는 국민들이 환자 당사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40%면 꽤 비중이 크죠. 만약에 뭐 진료비가 1억 원이 나왔으면 한 4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꽤 큰 비중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7번째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건강보장률 순위가 우리가 27번째.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터키하고 이 세 나라밖에 없죠. 다른 모든 OECD 국가들, 서방의 선진복지 국가들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죠. 얼마만큼 위에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80에서 90%까지 가 있어요. 뭐가? 의료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의료비를 책임져주는 비율이. 우리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60%.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80에서 90%까지 가 있으니까 의료비의 그 대부분을 보장해주죠. 환자 본인이 부담해요. 부담하는 게 좀 있어요. 주로 외래 진료 같은 데 부담을 해요. 하지만 입원 진료는 거의 다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원하려면 크게 아파야 되잖아요. 뭐 배를 이렇게 칼로 가른다라든지, 뭐 이렇게 콩팥이 다 망가졌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입원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지 콩팥 망가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입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입원은 이거 불가피한 거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입원은 대부분 다 무상의료를 하고 있어요. 외래 진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외래 진료는 외래 가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금을 좀 설치해놔요. 우리도 지금 외래 진료에는 전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진료비의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외국의 나라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의 경제적 장벽을 설치해놔요. 그래야 이거 외래 방문할 때, 동네 의원에 갈 때 내가 돈을 조금 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유로를 내거든요. 한번 가면 한 10유로 정도 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자제할 건 자제하거든요. 그 정도인데, 하지만 입원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무상에 가깝다. 그걸 다 평균 내니까, 입원 외에 다 평균 내니까 그 보장해주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80에서 90% 되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입원은 거의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원 진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외래 진료는 사실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막 다니시잖아요. 여기 애 콧물 조금만 나더라도 이렇게 동네 가시죠? 그렇게 하시죠 지금? 네. 그게 지금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비타민제 먹고 집에서 하루 이틀 쉬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동네 의원 가는 유럽인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네 의원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 감기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 동네 의원이 이용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평균보다 2배가 더 넘어요. 그리고 OECD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국민 1인당 동네 의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국민 1인당 1년에 한 7번 가요. 그래 가족을 1년에 7번 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16번을 가요. 안 가셨죠? 1년에 16번 갔나요? 아마 선생님 할아버지가 1년에 아마 한 100일 넘게 갔을 겁니다. 요새 할아버지들이 병원 놀러 가시는 게 아주 재미거든요. 왜냐 병원 가면 떳떳하게 이렇게 찜도 뭐지 이거 뜸도 놔주고 이제 물리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요새 그 재미로 또 요즘 또 동네 의원이나 또 구청에서 요즘 또 이렇게 셔틀버스도 댕겨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아주 요새 매일 가시거든요. 365일. 그래 요새 안 나오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안 나오면 요새 김노인이 아프나 그래요.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매달 보던 김노인이 안 나오거든. 이 양반이 요새 아프나 왜 안 나오시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동네 의원 방문 횟수가 지금 외래 진료 방문 횟수가 1년에 16번이나 돼요. 16번. 그래서 과잉 진료죠. 과잉 진료에서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료비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큰 부담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들 즐거우라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도 그 실태를 다 알아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입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되죠. 정말 부담이 돼요. 입원 진료 보상률이 딱 정말 60%예요. 우리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입원했는데 진료비가 한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본인 부담하는 게 한 2천만 원 돼야 돼요. 웬만한 집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잘못하면 전세금 빼야 될 수도 생기고 막 그래요.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액면가가 5배가 더 비싸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중산층 가정이 법원에 파산 신고하는 걸 분석해보면 제일 많은 이유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거죠. 왜냐면 우리보다 진료비 5배 더 비싸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쨌건 이 의료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건강보장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해야 이게 보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27번째로 건강보장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에는 우리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병원비를 물어주는 그런 민간의료보험 이거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지금 가구 수의 80%가 가입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80% 집에 민간의료보험 1개 이상을 가입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내시면 4명 다 가입해 있는 집도 있고 최소한 1개 이상 가입해 있는 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구조사에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80%가 우리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 수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불안하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의료 불안이라고 해요. 의료 불안 때문에 국민은 지금 이중으로 돈을 쓰고 있죠.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으면서 그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민간의료보험료를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부실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냐하면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살 방책을 도모하겠죠. 그 우리가 이제 각자 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그걸 하는 거죠. 국가가 역할을 못하면 시장이 방대해져요. 그 시장에서 알아서 각자 노생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니에요. 공적의료보장제도. 이게 부실하니까 시장이 형성돼요. 어떤 시장이죠? 삼성생명, 교보생명, 무슨 한화생명, 온갖 생명보험회사들을, 온갖 화재보험회사들이 우죽순 생겨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세요. 맨날 무슨 따라릉 보험을 드세요. 뭐 할아버지 더 좋아요. 정말 지겨워서 저는 그 채널을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A 채널, 뭐 조선 채널 이런 틀어보세요. 엄청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못 해주니까 국민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의료 불안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떼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금융자본이 보험회사를 차려가지고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가 규제가 많았거든요. 규제가 많았는데
우리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이 업자들 장사 잘하라고 규제를 좀 풀어주셨어요. 2005년에 보험법을 개정해가지고 삼성생명 같은 생명보험회사도 실손형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실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같은 겁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금액을 정확하게 평가해가지고 그만큼을 물어주는 게 실손형 보험이에요. 이건 좀 다 화재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삼성화재, 무슨 뭐 동부화재, 이런 자동차 보험 등이 다 화재 보험입니다. 원래 극기에서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만 판매해야지 그거 판매 못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메인이 화재보험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생명보험이 주축이죠. 삼성화재가 주축이 아니고 삼성생명이 주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제 미국식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데 원래 법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영역이 다르니까. 너 것만 팔아먹어라 이거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상품만 팔아먹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즉 실손형 보험회사는 실손형 상품을 팔아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험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 생명보험회사도 이제는 민간의료보험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뭐 온갖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제 신났습니다. 매년 시장이 지금 뭐 30 내지 50%씩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더 많이 생긴 거죠. 뭐 따르릉 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지에서 막 그저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선택권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실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 보험 쪽 건강 관련된 시장은 100%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 당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여러분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돌려받아요. 실제적으로. 낸 금액에 몇 배를 돌려받냐.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 근로자라면 피용자 있죠? 피용자라면 노동자라면 말이죠. 임노동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2배 이상을 돌려받죠. 자, 따져볼까요? 저는 제가 제가 교수잖아요. 국립대 교수인데 제가 한 달에 보험료 한 15만 원 내요. 그럼 제가 내는 것만큼을 누가 내죠? 저 고용주가 내죠. 그럼 이거 30만 원이잖아요. 요거의 20%가 이 사람은 6만 원이죠. 6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15만 원 냈는데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죠? 36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36만 원 중에서 3%를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비로 써요. 조금 쓰는 거죠. 그거의 97%를 제가 갖다 쓰는 겁니다. 저는 병원 안 간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안 가요? 그러면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 순창에서 고추장 만드는 할머니가 쓰겠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이제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공적 방식으로 건강 문제를,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한번 들어볼까요? 민간의료보험은 제가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아프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어머니가 가입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입했는데. 나만. 그러니까 연대 효과가 가족 간에도 없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낸 돈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순창에서 고추장 담그는 할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연대성의 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간보험은. 정말 깍박한 게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아프면 혜택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내가 아팠어요, 이제. 내가 다달이 민간의료보험에서 10만 원 냈어요. 10년 뒤에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 계산해보니까 30에서 50%입니다. 보험회사는. 아주 악랄한 보험회사는 겨우 30%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다달이 내가 10만 원 냈던 거에 냈던 거니까 얼마나 돌려받죠? 3만 원. 많은 경우에도 5만 원.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돈 다달이 10만 원씩 받아서 어디다 썼냐고요? 어디다 썼겠어요? 텔레비전에다가 뭐 조선 채널이니 뭐 동아 채널이니 뭐 따르릉 하는데 그게 문자 해줍니까? 그 돈 부진다 들어가는 일입니다. 온 채널에다 홍보를 합니다. 또 우리 보험 설계사들 인건비 그다음에 그 성과급 다 줘야죠. 또 회사니까 주식회사니까 또 이윤을 남겨야죠. 그리고 그 관리 운영비라고 그래요. 유식 말로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봤자 내가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아요. 자, 여러분들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요. 자, 내가 낸 거에 절반을 돌려받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낸 거에 2배 이상을 돌려받는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을 키우자고 가야 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도 안 하고 정치권도 안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참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죠. 누군가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세상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지난 몇 년 동안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 30% 더 냅시다. 제가 지금 보험료 15만 원 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5만 원 더 내고 싶어요. 나 20만 원 낼래요 이제부터.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 저보다 월급이 저의 월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저씨가 있어요. 한 달에 그 양반은 월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보험료도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우리 일정 비율로 보험료율은 일정한 비율로 내는 거니까 자기 소득의 5.8%를 내는 거니까 5.8%의 절반은 내가 내고 절반은 고용주가 내요. 자 그럼요. 제가 15만 원 내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15,000원 내고 있겠죠. 자 15,000원 내는 그분 5,000원만 더 내면 되잖아요. 자기는. 자 그분 5,000원을 더 내고 싶어 할 거야 안 내고 싶어 할 거야? 죽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보다 소득이 10배가 더 많은 사람이 있죠. 삼성의 임원. 그 사람 한 달에 보험료 실제로 150만 원 내고 있어요. 150만 원 내고 있는데 그 사람 30% 더 내라고 그러면 3분의 1 더 내라고 그러면 얼마 더 내야 되죠? 50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 사람 다들 50만 원 더 내고 싶어 할까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요. 그래요. 제 친구가 아주 착해요, 마음씨가. 자기는 50만 원 더 내기로 했어요. 저도 50만 원 더 내기로 했고 또 제 옆집에 사는 가난한 아저씨도 5천 원 더 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게 누구죠? 자본가잖아요. 자본가.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가만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오른 만큼 더 내줘야 되는데 매칭으로 엄청난 돈을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기업이 이걸 감당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하겠죠. 정경련이 결사반대하겠죠. 경청이 결사반대하겠죠. 자, 또 볼까요?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도 자기가 내던 20% 국고 부담, 20% 국고 부담은 사실 농민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20% 국고 부담 자체가 또 30%만큼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각자가 부담하는 게 다 두 사람이 부담하는 게 늘어나니까 그거 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정부가 국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정부 관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관료들이 싫어하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실제로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제가 5만 원 더 내는, 제 소원이요. 내 보험료 5만 원 더 내는 겁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의료비 부담 거의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장성 수준이 아까 제가 60%라고 그랬죠.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 27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한 80에서 90%까지 가 있다고 그랬죠. 60%를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잖아요. 왜? 지금 60%를 커버하고 있는 그 돈에 3분의 1을 우리가 더 내니까 80% 정도 이상이 커버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하나로 입원 의료비 같은 거는 거의 공짜가 되겠죠. 자, 그럼 민간 의료보험에 값비싸게 또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요, 없어서요? 이제 의료 불안이 없어졌으니까. 없습니다. 안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돈 버는 겁니다, 사실은. 왜?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니까 민간보험 따로 안 들어도 되니까. 1인당 10만 원, 12만 원 내고 가구당 26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거 안 돼도 되잖아요, 이제. 지금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8만 원 내고 있으면서 민간 의료보험료는 26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서민가구는 가게는 엄청나게 돈 버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서민가게가 돈을 벌면 누구는 돈을 못 벌죠? 그렇죠. 삼성생명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기껏 보험업법 개정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잘 꼬셔가지고 보험업법 개정해가지고 지금 돈 좀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세상이 다 밀려버리니까 온 국민이 이제 민간보험 가입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삼성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재벌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이 보험회사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보죠. 자, 그러니까 이 정책을 반대해야 될 사람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굉장히 크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게다가 이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응? 공론의 장에서는 그래 그 말이 맞아 하고 돌아가서는 5천원 5만원 더 내는 걸 갖다가 죽어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민주주의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군사 독재에게 저항하는 건 쉬워도 복지국가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군사 독재 타도하는 거는요, 소수의 그 뭐죠? 그 선구자,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이럴 때는 소수의 그 선봉에서는 그 헌신적인 운동가 내지는 지도자에 의해서 전선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오로지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이 나라가 전체가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라 전체를 살리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보편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구의 포괄성, 인구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예상 인구를.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장 수준이, 그 제도가 보장해주는 보장성의 수준이 아주 깊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 제도 같으면 그거 하나로 의료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장성을 딱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보편주의냐라고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수준을 지금 한 60%인 것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실질적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편적 복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뭐가 있을까? 자, 흔히 4대 사회보험은요,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 4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4가지가 있는데 이걸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4가지니까. 근데 이게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원리가 보편주의입니다. 그 대상자 모두를 다 포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료보험이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럼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있겠죠.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노인 인구가 다 포괄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우리나라 국민들 어떨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또 군인이 아닌 분들은 모두가 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입 대상자들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30%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2는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30%와 나머지 70%로 나누었을 때 누가 30%에 속해 있냐? 변변찮은 일자리가 없는 분들,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분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 나가는 거죠. 자, 그분들은 지금도 살기가 힘들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죠? 나중에 지금 61세부터 받습니다만 이로부터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5세대가 국민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보험료 뭐 그동안 낸 게 없으니까 한 푼 못 받잖아요. 30% 사람은. 나머지 70% 사람은 자기가 낸 거에 비례해가지고 보험료를 받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젊었을 때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아요. 젊었을 때 빈부격차가 노인이 돼가지고는 제도적으로 또 확장되는 구조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이 데드 스페이스 사각지대가 이렇게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 인구를 다 포괄한다. population coverage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보편주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제도의 성격은 보편주의죠. 원래 그 제도는 모든 인구를 다 포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건강보험도 부실하고 그나마 건강보험은 인구로 다 포괄하고 있죠. 이거는요, 우리 국민연금은 인구도 다 포괄하지 못할 뿐더러 30%나 포괄 못하고 있죠. 그리고 포괄하고 인구에 대해서도 돈이 용돈 수준이에요. 푼돈 수준으로 이게 노후생활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융보험회사 찾아가잖아요. 보험회사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하죠? 생명보험 가입하고 뭐 온갖 보험 가입해요. 아우 골치 아파요. 그런데요, 그 보험회사들은 생리가 다 똑같아요. 국민연금보다 그 수익률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훨씬 나쁘죠. 그럼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될 걸. 우리 국민들은 근데 또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인 거고 나만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냐. 나만 또 좋은 보험회사 찾아가서 어떻게 나 혼자 살아야지. 나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보편주의 못해요. 복지권 못해요. 국민이 나쁜 거 죽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진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때 말이죠. 그 민주노총에서 여러분 민주노총의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그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조위원장 선거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구호가 뭡니까? 나 사회연대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사회연대 했습니까? 안 하죠. 사회연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자, 우리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우리 월급에 3분의 1밖에 못 받고 절반밖에 못 받는 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 민주노총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끌어안아야 되니까 사회연대 전략으로 저분들 국민연금도 없어서 나중에 노인 되면 밥 굶는다. 갈길 뻔하거든요. 절대 빈곤에 휩싸이다가 나중에 자살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동포니까 같은 노동자니까 깨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객출하고 정부에도 매칭 펀드로 그만큼 객출하라 그래가지고 저분들 연금 들어줍시다. 이게 사회연대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거부됐잖아요. 누구에게? 현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거부됐죠. 가장 선진적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선진 노동자들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빈민들, 농민들 지금 보험료 못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요. 이미 다 예고돼 있습니다. 누가 나중에 노인대가 밥 굶을지는 지금 보험료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에 다 굶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전체 30%. 그러니까 말이죠.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요. 또 세 번째 사회보험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실업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죠. 고용보험. unemployment. 실업이 되었을 때 인슈런스 해주는 거죠. 고용보험. 그래서 이 고용보험은요. 자, 이게 기준을 채워야 돼요. 내가 뭐 6개월 이상 일을 했었어야 되고 다달이 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그마한 공장이고 자영업이라서 보험 자체가 가입을 안 한 걸 어떻게 해요? 이거 가입 안 한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30%예요. 그리고 또 당장 해고가 돼가지고 실업보험을 타먹으려고 가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미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의 절반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보편주의입니까? 보편주의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요거만 또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뚝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불구가 됐죠. 치료해야죠. 그리고 평생 재활 치료 받아야 되죠. 일 못하니까 또 평생 먹고 살 거 돈을 줘야 되죠. 이렇게 의료와 재활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도 조그마한 회사,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또 산재보험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게 또 사각지대예요. 이게 웬걸요? 전신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가지고 보편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복지는 굳이 꼽아라면 뭐만 있다? 의료보험 하나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소득보장 분야예요. 소득보장은 좀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내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보장 받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국민이 내 세금으로 소득보장 받는 게 있어요. 또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 거예요? 애들에게 우유값하고 기저귀값 하라고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집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쫙 나눠주는 게 있어요. 이거 없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터키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도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 월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도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동수당이죠? OECD 30개 나라 중에서 아동수당 없는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왜? 애들이 돈 벌어요. 애기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애들이. 돈 벌기 전에 그럼 애가 돈을 못 버는데 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럼 얘 인생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그 운명 때문에 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먹고 살 거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동수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편적인 수당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있는가 하면 장애인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 수당이죠. 그럼 학생들에게는 저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라고 학생 수당을 줘요. 그거 우리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국민이 내 세금으로 해주는 보편적인 수단적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뒤늦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노인들에게 돈 주는 게 있죠. 지금 우리 저 시골 할아버지들 그거 갖고 주로 의존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이. 이게 뭐죠?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최대 1인당 94,600원까지 받아요. 한 달에. 94,600원. 근데 이것도 지금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소득 조사를 해가지고 70%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편주의는 아니죠. 30%가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래서 수당 중에서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금액이 작아요. 94,600원 받아가지고 요걸로 한 달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걸 줘야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이 무죄가 되고 그래야 노인 자산주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캠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아마 내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할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한 20만 원 돈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좀 쓸만하죠. 근데 이렇게 돈을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으면 이 돈 갖고 그냥 다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쓰잖아요. 생활비. 그러면 이제 시골 장터 경제가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서민 경제가, 시장 경제가 조금 내수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계기를 아마 마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제도라고 하는 게 이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를 제가 조금 더 해봤죠. 4대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수당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더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수당도 장애인에게 다만 주는 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에게만 줘요. 이것도 또 제한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주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보편적 제도가 잘 없더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서비스. 자, 사회 서비스란 뭔가 하면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나 사회가 집단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익이 훨씬 더 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머리 이발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이발하잖아요. 이발하는 게 이게 사회 서비스입니까? 개인 서비스입니까? 소셜 서비스입니까? 퍼스널 서비스입니까? 그런 퍼스널 이런 건 시장이 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 깎는 걸 국가가 공짜로 해주지 않아요. 이거 알아서 시장에서 깎든 알아서 고장을 가든 이발소 가든 깎아야 되죠. 하지만 자, 애를 키우는 보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네가 시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알아서 구입하라고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국가가 보육시설 공공시설을 지어서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민간 보육시설이 많더라도 그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준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해서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출산 서비스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출산 서비스,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는 거 보육 서비스, 학교 보내는 거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거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장기 요양 서비스.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회 서비스는 누구나 다 필요해요. 이 사회 서비스 안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자신이 있다고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자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급사를 해버려요. 급사 안 하면 자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차에 갇혀 죽어버리겠지. 그렇지 않고 병에 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집에 누워가지고 반신불수로 지내든지 뭐 반쯤 치매가 왔다 갔다 하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죽을 운명이에요. 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수명이 길어지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게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식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서로 부모 치매에 걸린 부모 서로 안 모시겠다고 서로 이게 핑퐁하는 그 이런 거 텔레비전 연속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비극을 언제까지는 반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또 책임져 주느냐. 자, 그럼 자 장교요양 이야기했으니까 거꾸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우리나라 장교요양 보편주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편주의가 맞으려면 자 보십시오. 대상 인구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를 다 포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형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다 포괄하도록 돼 있어요. 한데 이게 장기요양의 재정이 모자란다는 이유 때문에 엄격하게 판정 기준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이 판정 기준에 잘 못 들어와가지고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보장을 해주고 있는 대상자는 5.7%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5.7%의 노인들만 장기요양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은 15%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OECD 평균이 10%입니다. OECD 평균이 12%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럼 OECD 다른 나라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10 내지 12% 정도를 대체적으로 12% 정도를 국가가 장기요양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5.7%만 보장해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잣대가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웬만큼 아파가지고 혜택을 안 줍니다.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럼 그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며느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 그럼 뭐 이거 실질적으로 보편주의 맞아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멀죠 지금 우리 복지가.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 봅시다. 아까 의료는 이야기했고, 자 교육 어때요? 교육은 우리 보편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까지는 하고 있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지금 무상급식까지 들어가 있죠 교육에.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성과입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어때요? 고등학교 지금 의무교육이거나 무상교육이에요? 고등학교 등록금 다 됩니다. 다만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정부가 다 내주고 있죠. 고등학교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어때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바깥 등록금 해달라고 지금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대학교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 장벽을 안 주는 게 보편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면 참 어렵죠. 그나마 보육 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육은 지금 3세아하고 4세아, 3, 4세아 애들만 지금 70% 대상자의 70%를 무상보육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0세, 1세, 2세, 5세 요 애들은 지금 100%다 지금 무상보육을 해주고 있죠. 전 대상자에 대해서. 거의 보편주의가 관철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걸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되돌리겠다 그래가지고 0세에서 2세 보육을, 그래서 지금 말썽이 좀 생겼습니다만, 그럼 여야가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육은 지금 갖춰져 있는 대로 앞으로 무상보육 쪽을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요게 그나마 보편주의가 좀 괜찮게 된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그나마 보편주의가 좀 정착 잘 돼 있다라고 싶은 걸 순서대로 따져보라고 그러면 아마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요 보육, 그 다음에 저 장기요양보험도 좀 그게 축에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복지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보편주의 반대말은 어려운 말로는 뭐 자녀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녀를 그 영어로 레지디언이즘이라고 자녀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거가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시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시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혜적 복지를 자녀주의 복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혜를 베풀려면 특정인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적 복지를 다른 말로 선별적 복지, 선별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대립되는 항으로 쓸 때 보편적 복지의 반대말로 우리가 대립되는 말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줬습니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유니버설리즘, 선별주의는 셀렉티비즘. 유니버설, 셀렉티브. 이렇게 우리가 대립한 걸로 와요. 그렇게 보면 선별주의는 선별적 복지는 곤란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별주의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인데 어떻게 곤란해가냐? 소득조사를 하죠.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곤란합니다.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를 지금 곤란내고 있는가 하면 2.8%를 곤란했어요. 141만 명을 곤란했어요. 그래서 곤란해가지고 이분들에게는 기초생계를 국가가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해 줍니다. 생활비, 현금도 주고, 그다음에 주거도 보장해 주고, 아프면 공짜로 의료 보호를 해주고 치료도 받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면 또 교육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줍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셔널 미니멈, 국가 최저라고 합니다. 급여 베네피트, 급여 수준은 국가 최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공공부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공부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 인구는 한 몇 퍼센트나 될까? 이게 따지고 보면 한 8%가 돼요.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8%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 절대 빈곤이 있겠는데 바로 굶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고. 그러면 이 절대 빈곤 인구를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부조의 취지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취지라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141만 명, 전체 인구의 2.8%를 국가가 돌봐주는데 돈을 얼마 쓰고 있는가 하면 연간 10.2조 원을 쓰고 있어요. 국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연간 10.2조 원, 10조 2천 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8%가 아니고 8%로 확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뭐 한 2.5배 내지 3배가 확대되겠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뭐 25조 원, 뭐 이 정도 들어가겠어요? 지금보다 한 15조 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빈자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면 이 복지가 가능하겠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왜 어렵죠? 선생님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죠. 선생님이 세금 내기 싫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인간의 심리라서. 자연스럽죠. 왜 그럴까요? 왜 선별적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냐? 이걸 좀 이야기합니다. 왜 보편적 복지가 아예 지속 가능할까? 자, 보세요. 제가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1929년에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났죠. 29년.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후보 대통령이었죠. 이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주의자였습니다. 시장을 믿었어요. 시장은 신성한 것이고 우리가 감기 걸렸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며칠 지나면 감기가 낫잖아요. 인체가 그 질병에 대한 그 자가 극복, 자가 조정 능력이 있듯이 시장도 감기가 걸리면 가만히 떠놓으면 저절로 낫는다. 괜히 이걸 고치겠다고 이런저런 처방을 남발하면 오히려 시장의 변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시장의 자기 회복 기전이 망가진다. 그래서 어설프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 이게 바로 자유방임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전경제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후보 대통령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놔둬놨습니다.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죠. 한 3년 지났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고 실업률이 이제 뭐 30%, 40%까지 치솟았죠. 사람들이 막 밥을 굶고 난리 났죠. 그리고 193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원래 공화당이 대부분 대통령이 많이 당선돼요.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민주당이 있는데 당선됐죠. 왜? 경제 사정이 너무 나쁘니까
민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어떤 때가 똑같았는가 하면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고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기 직전에는 뭐가 무너졌죠? 그 모기지. 집값이 푹 꺼지면서 그게 모기지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그게 정권화되어 가지고 월스트리트로 가서 전 세계로 나가 있던 그 정권 시장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까지 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08년 그 일이.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2008년에.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졌죠. 그런데 말이죠. 그 후보 대통령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후보 대통령의 그 오류 때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방책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방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게 뭐 뉴딜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후보가 하는 거 하고 반대로만 해보자 이거죠. 왜냐면 후보가 하자는 대로 팔짱 끼고 기다려보니까 안 되잖아요. 삶이 더 나빠지고 뭐 백성들은 여기서 도탄에 빠지니까.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일단 돈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돈이라도 좀 나눠줘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게 하자. 그냥 돈 좀 나눠준 겁니다. 공짜로 돈 나눠주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하지 말고 삽들고 나와서 땅바닥이나 좀 파보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1936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든 거예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고령자 연금을 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공부조를 해주고, 이 모든 패키지가 1936년에 만들어진 그 미국의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루즈벨트 정책입니다. 그게 뉴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게 뉴딜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보니까 후보 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니까 당연히 낫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또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쪽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모든 의사결정이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가난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가난한 사람은 구매력이 없잖아요. 시장 참여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팔리질 않는 겁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해외 식민지 시장을 개척하고 다녔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르니까 이게 대공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물건이 팔리면 공장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할 거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럼 고용된 사람은 또 소득이 생겼으니까 또 소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수요만 관리만 해주면 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 이게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거든요.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절대로 이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시장에다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케인즈는 개입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할 때 정부가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총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뉴딜 시대가 쫙 열렸어요. 근데 그 뉴딜 시대가 정점에 달해가지고 미국이 제일 그래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온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게 사람 맛이구나, 인생의 사람 맛이구나 싶었을 때가 그때가 1960년대 초반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 초반까지 그게 쭉 이어져 와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의 꿈이 뭔가 하나 못 이룬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보니까 워낙 미국의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이렇게 양대 진영 사이에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반사회주의 정서가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의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메카시즘적인 풍토가 발동을 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늘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5년에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린던 존슨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게 도전해 보겠다.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이 법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담보책이 단계적 접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점정주의적 방법이에요. 점정적 방법. 그럼 어떻게 점정적으로 하느냐? 자, 미국 국민들에게는 의료보장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고 모든 미국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서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 그게 바로 노인하고 빈곤 계층 아니냐? 그럼 노인에게는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주고 국가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호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무상치료를 해주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1965년에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명분 있는 일이니까 공화당도 반대는 못하고 통과됐죠. 근데 그때 의료보호제도에 포괄되었던 인구가 한 4%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미국이 잘 살았던 사회였거든요. 미국이 그때는 그 뉴딜의 중산층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요,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기득권층에게는 규제를 가하고, 그리고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복지를 주고, 그리고 노동권을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는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대압착이 일어나가지고 중산층 사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작죠. 한 4%밖에 안 돼요. 이 4% 되는 미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 의료를 해줬는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수준이 비슷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한 거죠. 인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연대가 보장된 그런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14%로 늘어났습니다. 4%가 14%로 늘어났죠. 그런데 의료는 어떻습니까? 첨단 의료 기술이 계속 개발되니까 비용이 계속 폭등하겠죠. 그때 4%를 돌보던 의료비 비용하고 지금의 14% 미국인들에게, 가난한 미국인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해주는 이 비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겠죠. 자, 그럼 이렇게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자, 그 세금의 대부분을 누가 내느냐? 상위 한 30%에 해당하는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미국은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 조세 정의 하나 잘 돼 있는 겁니다. 세율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내는데,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금 낸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도 아니고 엄청 늘어났는데 이거 계속 세금 내고 싶어요? 어때요? 안 내고 싶죠. 내라고 그러면 아마 집에 돌아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중산층 국민들이 가난한 국민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내가 왜 저 피부색이 검고 좀 노랗고 히스패닉인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세금을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내가 세금을 더 내라고 그랬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라. 이게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티파티 운동입니다. 바로 2년 전에 공화당을 갖다가 2년 전에 중간선거에서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 모두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원은 공화당이 다 넘어갔죠.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넘어갔습니다. 왜? 2년 전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거든요. 왜 압승했냐? 중산층들이 티파티 운동을 했어요. 티파티. 돌아다니면서 그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다 폐지하란 말이지. 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강제를 해줘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자선을 베풀어줘야 될 자선의 대상이지 국가가 인권으로서 보장해줘야 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세금 못 내겠다. 배째라.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이 선풍적 인기를 일으켰죠. 미국은 저게 지금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두 개의 국민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못 살겠다. 너하고는 이런 국민이 있고 또 하나의 국민은 무기력한 국민입니다. 왜? 복지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한번 복지 트랙에 빠져들게 되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경제가 너무나 시장 만능이라서, 너무나 경쟁 만능이라서 거기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 배우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그 시장 경쟁에서 잘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보호해주는 일자리가 잘 없는 거죠. 시장 만능이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도태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치닥거리 하겠다.
근데 그 지치다끼리 하는 게 조금이면 하겠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빚 내는 거예요. 빚 내는 거. 빚을 자꾸 냈습니다. 계속 적자 재정을 했죠. 지금도 미국 정부가 1년에 빚지고 있는 게 우리 1년 예산만큼 빚을 계속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로 빚을 지고 있죠. 근데 그 채권, 그 빚진 거에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채권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둘이가 지금 저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장세가 망해버리면 중국은 그 채권 회수하기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망해도 안 되고, 또 미국이 너무 흥하면 또 중국이 곤란하잖아요. 또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이가 지금 저렇게 희한하게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지는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왜냐? 복지의 수혜자와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과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리.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뭐냐?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가 바로 복지의 비용 부담자다. 일치되어 있다. 제가요 무상 그 급식을 하면서 제가 노회찬 대표에게 그 브리핑을 잠깐 해줬더니 노회찬 대표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노회찬 대표가 그렇게 머리 좋은 줄 몰랐어요. 참 머리 영민한 사람. 금방 그런 사람 이해를 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진보운동 해온 사람들은 다 선별적 복지주의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진보운동 하시는 분 있으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예? 뭐라 했습니까? 부자에게는 세금을, 빈자에게는 복지를 이렇게 외쳤죠. 이해 안 나십니까? 혹시 그쪽 계통이 있었던 분 아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 노동자에게 복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전통적인 영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그때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주요 멤버들이었던 그 당시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정말로 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몰아주는 게 그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정의가 아니죠. 그건 망하는 길이라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입증시킨 당사자가 바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에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노선을 거부하고 보편적 복지 노선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북유럽은 오히려 평등이 됐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됐고 모든 국민이 복지를 다 누려요. 그런데 그 복지는 부자들이 누리는 복지하고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지가 똑같아요. 자, 북유럽에 가면요. 북유럽에 가면 스웨덴에 가면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서울에만 좋은 병원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좋은 병원이 똑같아요. 질이 똑같으니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병원 가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은 병원을 이용해요. 근데 그건 다 사실상 공짜 무상의료예요. 자, 그러면 이 무상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알아보세요. 질이 떨어질까 올라갈까요? 보편적 복지를 했어요. 자, 스웨덴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요? 하향 평준화될까요? 상향 평준화될까요?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병원을 가난한 사람만 이용합니까? 부자들, 중산층도 다 이용하거든요. 스웨덴 국들에도 그 잘 배운 중산층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사구리 의료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가는 병원이 질이 뚝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정권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거 찍어주겠습니까? 정권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의 담당자들은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높아진 병원 서비스의 질을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암에 걸렸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위암 치료하기에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가 된다고. 이게 바로 평등한 분배잖아요. 복지의 분배죠. 보편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부자들은요,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특실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루에 수백만 원씩 쓰고 있고요. 병원에 간호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붙어 있죠. 한 사람 앞에. 자, 세상에 저래도 되나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가난한 사람들 14%의 의료 보호 대상자, 미국 국민 14%.
병원 못 갑니다. 가기는 가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어떤 병원 가죠? 시립병원, 공공병원, 정말 냄새나고 질 떨어지는 그런 병원에 빨리 못 가요. 서비스 질의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나마 그래도 14%에 속한 미국 국민들은 행복한 겁니다. 왜? 병원이라도 가니까 냄새가 나서 그렇지. 한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 위에 있는 5천만 명, 그게 미국 인구의 16%입니다. 이 5천만 명은요, 아예 병원도 못 가요. 왜? 의료비가 비싼데 공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난하지가 않으니까 그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해요. 돈이 없어요. 처참하죠? 아예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를 선별주의 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소수 사람들에게만 의료를 복지를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가 너 타치, 너가 알아서 시장에서 구입하라고 내팽쳐버렸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 국민들이 연간 벌어들은 GDP에서 미국 국민들이 의료비로 쓰는 돈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17%까지 갔습니다. 끔찍하죠? 도대체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이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 나라들은 얼마나 쓰느냐? 한 10% 써요. 우리나라는 얼마 쓰냐? 우리나라 7%를 써요. 미국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쓰죠.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건강 수준이나 의료 서비스의 성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못해요. 자, 우리 국민이 더 오래 살겠어요? 미국 국민이 더 오래 살겠어요? 평균 수준은 높더라고요. 우리가 1.5살 더 오래 살아요. 평균 수준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 자체를 갖다 대봐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겨우 GDP에 국내 총생산의 7%만을 국민 의료비로 쓸 뿐이고 미국은 16 내지 17%를 쓰는데 미국 우리가 훨씬 못해요. 왜 그러냐? 시장에다가 의료를 맡겼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심해요. 그거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의료 서비스 같은 이런 공적 영역은 시장에다 맡기나 하면 시장 실패예요. 엄청나게 비효율이 처리된다. 그거 우리가 거시적 비효율이라고 해요. 거시적 비효율성 때문에 미국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하면 안 된다. 복지를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전반적으로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온 국민이 보편적 복지에는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평균적으로 다 높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이 높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질이 낮거나 아예 무의미한 그런 상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편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말이에요. 이제 왜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 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됐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7월 달에 7월 1일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누굴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면 지금 큰 공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500인 이상이면 얼마나 큰 공장이었겠어요. 1977년이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그게 종사자의 가족들까지도 다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의료보험제도에. 그거 보니까 전 인구의 8.8%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의 8.8%만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을 보통 골라내가지고 선별적 복지를 주는데 이런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 복지를 준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우선 특권층 복지해야 돼요. 이게 박정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특권층 복지를 시작한 거지. 그게 어떻게? 만약에 그때 그 양반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8.8% 국민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장제도를 했으면 내가 인정하죠. 그거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린던 존슨 대통령이 내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4% 내지 5%의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공짜로 치료해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나는 지금 국민적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 당시에 500인 이상 사업장이면요, 그거 취직하려면 그거는 용빼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대단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전 인구의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8.8%에게 특권적 복지를 해준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드리려고. 정부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너희끼리 회사가 복지를 주고 근로자들하고 복지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1980년, 81년쯤 지나면 전체 공무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30%가 포괄되고 나중에 조금씩 확대돼가지고 80년대 중반에는 한 40% 넘어가요. 그러던 것이 1988년에 농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시작해요. 1988년에. 이게 이제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당시에 노태우 씨가 결단을 해가지고 도입하게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그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도입했죠. 그런데 말이죠. 농민들이 그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보험료를 농민 보고 다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순창군 의료보험조합을 하나 만들어놔요. 순창군 의료보험조합. 삼천포시 의료보험조합을 하나 만들어놔요. 근데 그 전시에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농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돈은 조금 걷어놓고는 아픈 거는 무지 많으니까 돈은 많이 쓰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조합주의 의료보험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순창군 의료보험조합은 맨날 적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의사들은 돈을 못 받아요. 진료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조합이 돈 없다고 맨날 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가 됐죠. 근데 농민들은 미치는 거지, 의료보험조합 입장에서는. 그래서 농민들 보고 어르신 보험료 조금 더 걷었겠고 더 걷어갔어요. 어르신들이 못 내겠다고 배째라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겠다고 너가 알아서 하라고. 나 병원 안 가버리려고. 그러고 배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경운기에다 차 붙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이 1989년에 뭐 농민 공동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데모하고 막 쌀가마를 쥐고 와가지고 불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나중에 국고를 좀 지원해라 여기다가. 농민들이 뭐 돈이 있다고 농민들 다 돈 내라고 그러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사상이 절반 내는데 왜 또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절반 내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국고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많던 게 지금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죠.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져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7월 1일 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탄생될 때까지 저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일생을 제가 의료보험과 함께 해왔는데 그러고 제가 의료보험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거예요. 예를 그걸 많이 들었던 거고 사례를. 그래서 그때는 전농과 제가 투쟁을 같이 많이 했죠. 전농. 그다음에 농업 경영인들 있죠. 농업 경영인. 네. 그분들하고도 연대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니까 저는 의료보험 제도를 하나 통합해야 돼요. 근데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게 되면 농민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농민들은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많이 아파요. 혜택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정반대로 도시에 사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공장은 월급이 많으니까 보험료 많이 내죠. 근데 그 사람들 잘 아파요, 안 아파요? 젊은 사람들 안 아프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에는 보험조합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근데 농민조합에는 맨날 돈이 비투성이에요. 이걸 하나 더 합쳐버려가지고 삼성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순창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가도록 만들자. 이게 바로 효도 아니냐 말이지. 전국적으로 우리 효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합시다 하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농민들이 볼 때는 찬성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찬성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또 저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사실 그때 민주노총이 이거 찬성한 거는 논리적으로 지네들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찬성했을 겁니다. 한국노총이 반대했잖아요. 한국노총은 반대했죠. 한국노총이 반대한 것도 그것도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왜냐면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조그마한 공장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연대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큰 공장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연대를 하면 손해를 보는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손해를 보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것도 다 없어지거든 이제는. 그런데 그때 정신 나갔나 봐요. 지금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죠.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의료보험조합들이에요. 이 지역의료보험, 자영자 의료보험조합이죠. 인포멀 섹터라고.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그 노동조합이 있어요. 이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죠. 대규모 사업장인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은 원래 얘네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를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한국노총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통합을 성공시켜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 때 그걸 해내서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보편주의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가 그나마 한계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좀 높여서 이것을 실질적인 보편주의 복지제도로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좀 전면적인 이슈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요, 지금 이 보장성 수준이 60%밖에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여전히 전체 진료비의 4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의료 이용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도시 서민들, 농민들 이런 분들은 의료 이용을 잘 못해요. 실제로 큰 병을 잘 못 가요. 그래서 이 격차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저 순창에 있는 할아버지들도 또 폐암에 걸리면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예수병원이나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요. 왜냐면 아들이나 누구 큰 아들, 작은 아들 서울에 살면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또 다 입원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전북대 병원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스웨덴 예를 들어줬잖아요. 스웨덴은 지방병원들에 수단을 늘려주는 그거죠. 아니 그 전북대학교 병원이 믿을 만하면 왜 그 시골의 어르신이 그 자기 동네에서 치료하지 여기까지 물려와가지고 그거 고생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객사할 판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들 간에 격차를 없게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병원들에 대해 가지고 더 투자를 해주면 될까요?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중앙정부 그거 안 해요. 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기면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적 영역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류가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인류가 기울이는 집단적인 노력보다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시장을 발견해낸 겁니다. 시장을 발견해낸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50년 전이죠. 1776년에 국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논리를 딱 피력했을 때, 그 고전 경제학의 이제 시작이죠. 고전 경제학의 시작인데요. 그때 이제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냈거든요. 시장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엄청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 벌어서 나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욕망만 있고, 내가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나는 시장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만 않고 그 규율만 어긋나지 않으면 내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자기 욕망을 다 충족시켰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자원 배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빵 만드는 사람은 그냥 빵만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양말 만드는 사람은 그냥 나는 양말만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양말이 가장 질 좋은 양말, 근데 가격은 가장 낮은 양말, 그 양말을 우리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만약에 국가가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양말도 인민이 필요로 하는 거 몇 개 다 계산해가지고 만들고, 빵도 그렇게 해서 만들고 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민의 욕망이라 하는 게 또 변덕스럽거든요. 어제는 나 양말이 필요하게 하고 오늘은 필요 안 하고 빵이 필요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빵 지금도 만들어요? 맨날 빵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줄 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 경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시장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저는 아주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300년의 역사는요, 시장에다가 더 많은 강조점을 둘 건지 혹은 국가에다가 더 많은 강조점을 둘 건지 이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은 시장에다가 방점을 뒀죠. 언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아담 스미스 이래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했거든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정지전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해서 시장에 규제를 가하거나 혹은 시장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적 소유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야경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도둑님 들어와가지고 돈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놨는데 누가 도둑님이 돈 훔쳐가 버리거나 나의 사적 소유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든지 도둑님이 침해해버리면 누가 돈 벌고 싶겠어요? 그걸 막아주는 법치주의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였죠. 그래서 법이 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도 감옥 감방에 몇 년씩 가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근데 촛대를 훔쳐가요? 1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요즘은 뭐 도둑질해도 잡아줍니다만. 법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줄푸세, 이게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세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세금을 매기는 거야말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줄여야 돼요. 뭘 풀어요? 규제를 풀어야죠. 정부가 시장에 되는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어린애들은 아동을 노동시키면 안 돼. 애들은 노동시키지 마. 이게 이제 아동노동 규제법입니다. 야, 여성에게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시키지 마. 이거 노동 규제죠. 아니, 노동조합 만드는 거 허락해줘. 이게 다 노동 규제입니다. 환경 규제. 야, 지금 불쌍가스 흘러나오면 안 돼. 규제해야 돼. 이거 환경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업은 싫어요, 좋아요? 기업은 싫죠. 규제가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많을수록 기업에게는 불리하죠. 자본에게 불리하죠. 한대 노동자나 사회 전체의 필요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규제를 풀으라고 그러죠. 규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케인즈주의에서는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하라고 해요. 복지국가에서는.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를 풀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를 세워요? 법치를 세우라고 했어요. 법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줄푸세가. 그러면 박근혜 씨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250년 전의 사람,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8세기 빅토리아 영국에서 날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또 빅토리아 여왕을 좋아한다고 그러네. 자오시겠네요. 그래서 이 시장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 만능 자본주의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구매력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총수요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대공황이 이르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정부가 워낙 작으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금 조금밖에 안 거두니까. 그래서 경찰 고용하고 군인을 고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맨날 정부가 돈이 없어요. 복지를 못해요. 최선의 복지를 못하니까 빈민 구제하는 것도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자선에 맡기는 거죠. 야, 이 정부가 얼마나 허약한 정부예요.
그런 지경에 빠지니까 이게 가로등을 하나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가로등이 왜? 가로등 설치하는데 돈 들잖아요. 근데 이거 정부가 설치 안 하면 누구도 설치 안 해요. 시장에서 가로등 같은 게 설치되나요? 뭐 사회 간접자 뭐 정부가 안 하면 그 누가 민간이 시장에서 공급되나요? 민간이 공급 안 하죠. 그러니까 공공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시는 오염돼 있고 길바닥은 철퍽거리고 그냥 상하수도는 다 오염돼가지고 맨날 콜레라가 만연하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세상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꾼 게 그게 바로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로 바꿔봤어요. 그런데 복지국가로 바꾸기 전에 이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아예 가려엎어버리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죠.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것 이외에는 실제로 성공을 거의 못 거두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게 자본주의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시장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계획경제,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경제, 국가가 완전한 대안이냐? 국가가 대안이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지성들이 하면 혁명가들은 국가가 대안이다 그러고 혁명을 일으켰죠. 대부분 다 실패했죠. 소련 빼고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장이 실패를 하는구나. 그런데 국가도 반드시 실패를 한다. 그러면 시장도 실패하지 않고 국가도 실패하지 않는 그 어느 지점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북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라는 이제 그런 말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복지국가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들어오면서 이게 지난 30년 동안 1980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들어와요.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조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논리를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다만 여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주자본주의. 즉 금융자본주의가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로 풍미해 왔는데 풍미를 했죠. 어땠습니까? 2008년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종언을 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사람들이 설왕설래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자본주의를 폐지할 단계는 아니고 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설왕설래하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은 자본주의를 폐지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지하는 의견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고쳐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게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고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다.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70년 중반까지 이 4반세기, 즉 25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영국 방식의 복지국가는 실패했고 그리고 중국, 유럽 방식의 복지국가는 꽤 성공을 남겼지만 한계가 뚜렷하게 노정되어 있고 그 반면에 북유럽 복지국가, 이 보편주의 원리를 채택했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도 잘하면서 복지 분배도 잘하더라. 그래서 복지를 하면서도 성장이 촉진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북유럽 나라들이더라. 그런데 복지도 제일 분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맨날 이제 압도적으로 1등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 나라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사점을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 이거는 바로 북유럽의 보편주의 원리를 우리 한국에 적용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저는 그걸 이제 역동적 복지국가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가자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육군이 복지효과를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몇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보편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확충해야 이게 경제 성장과 함께 간단 말이죠.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구조를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이제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경제 민주화를 해야 돼요. 경제 민주화를 해서 이 양극화, 혹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자리 간의 격차입니다. 만약에 일자리 간의 격차가 없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뭘 하고 싶냐? 애들 다 물어봐요.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라고 해야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다 공부를 하라고 해요. 다 영어를 하라고 그러고 수학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놓고는 상위 한 10%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의사도 시키고 변호사도 시키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대기업도 취직시키고 학교 선생도 하고 공무원도 해요. 여기 10% 좋은 일자리로 가요. 나머지 90%는 똑같이 경쟁을 했는데 한 거라고는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것밖에 이상한 게 없는데 다른 건 배운 게 없어요. 그럼 이 애들은 그런 일은 다 필요 없는데 어디로 가느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 자영업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업이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일자리 간의 격차를 지금 좁혀주는 거.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아니어서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농사를 지으면 되죠. 지금 농사를 왜 못 짓겠어요? 농사를 짓는 직업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겠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줘야 돼요. 이 격차를 안 줄여주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북유럽 사회, 내가 말씀드렸던 보편주의를 왜 하자고 그래요? 보편주의는 격차를 줄이는 사회예요. 자, 격차가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소기업에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사자가 있어요. 둘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비슷한 전자제품을 만들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들의 월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죠? 자,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왜 그렇죠? 왜 중소기업에 다니면 월급을 좀 그렇게 주죠?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못 벌어서 그래요. 못 벌어서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일자리는 아까 대기업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생산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일자리들 많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90%의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생산력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산력 수준을 높여줘야죠. 중소기업 사장이 돈을 잘 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대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강자가 시장 경제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불공정하게 못 대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맨 문제겠죠. 그게 지금 요즘 나오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재벌들이 빵집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빵집에 직접 못하게 한다든지 각종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거래 방식으로 바꿔주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 규제하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죠? 그냥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행패 부리는 걸 불공정하게 하는 걸 다 규제해요, 정부가. 정치인이 이거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정부는 돈 안 들고 규제만 하면 되니까 국민들은 좋아하고 시원하잖아요. 저 미운 놈 때려주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막 내지르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이게 포퓰리즘이죠. 실제로 저는 90%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이 원하면. 근데 그게 되면 일자리 격차가 없어지냐 이 말이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던 것을만 없애놓으면 중소기업의 생산력 수준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특별하게 중소기업을 더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짧은 시간 이내에 중소기업의 생산력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R&D 능력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게 연구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자본력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장 차이를 줄여주는 게 이게 뭐가 가능하냐? 자, 그럼 차이의 본질을 까보면 알죠. 까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현대자동차에 대기업 노동자가 있죠. 자동차에 오른쪽 바퀴를 끼워요. 이 사람 형님입니다.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데 정규직 노동자예요. 맞은편에서 왼쪽 바퀴를 끼우는 거는 저 사촌 동생인데 나이가 20살 밑이에요. 이 친구는 하청 나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급을 절반 딱 받아요. 여기서는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 여기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임금의 격차가 엄청나게 존재하죠. 절반밖에 못 받으니까. 자, 이것뿐입니까? 또 무슨 격차가 존재할까요? 저 이것만 존재한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무슨 격차가 존재하죠?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더 커요. 형님은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 아닙니까? 스웨덴 국민보다 더 좋은 복지를 누리고 있어요. 애들 대학까지요, 등록금 다 공짜입니다.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죠? 본인 부담금 아까 안 낸다고 그랬죠? 그 회사가 다 내줍니다. 무슨 뭐 때가 되면 또 무슨 뭐 장려금 뭐 다 나옵니다. 지금 이거 현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 이런 데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 상위 10%를 갖다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90%는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나 비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이 혜택이 거의 없어요. 복지가 제로적이죠. 복지 100%와 복지 0%입니다. 임금 격차는 100대 50이지만. 자, 그럼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복지 격차를 해결해야 되겠죠. 복지 격차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라도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주고 국민이 지지해주면요, 저는 바로 해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 돼요. 간단합니다. 오늘부로 회사가 주는 모든 사내복지는 금지. 그리고 모든 복지는 다 보편적 복지입니다. 아까 그랬죠. 병원 가는 거 100% 다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다 해버리면 돼요. 교육 정부가 다 공짜 해주면 되죠. 어느 회사 다니든지 간에 다 공짜입니다. 애 키우는 거요?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간에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정부가 다 해결해 주고.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돈 들죠? 그거 어느 회사 다니든 거 상관없어요. 정부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회사 다니느냐가 이런 보편적 복지 때문에 차이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딱 하나 남는 게 이제 임금의 격차가 남죠. 자, 임금의 격차는 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생산력 수준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삼성 같은 대재벌에게 왜 R&D 비용을 세금 공제해 줍니까? 그걸 미친 짓 그만해야죠, 이제는. 얘네들은요, 지가 R&D 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어요. 그럼 이 돈으로 이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R&D 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은 딸내미를 대기업 보내고 싶어요? 중소기업 보내고 싶어요? 딸내미가 똑똑해요. 당연히 대기업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중소기업에 가려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이. 그런 매력이 뭔가 하면은 특별하게 중소기업 가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국가가 훈련시켜가지고 공짜로 학교에 다 공짜로 해주고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소기업이 할 능력이 없어요. 국가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혁신을 못하고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주는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안 망하죠.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스웨덴 같은 건 다 망했어요, 옛날에. 스웨덴은요, 무조건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그 노동에 대해 가지고는 동일 임금을 주도록 되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은 저절로 많이 하죠. 왜 임금을 못 주니까. 근데 우리는 임금 못 줘도 뭐 생산력 수준이 뚝 떨어져도 회사 경영을 못해도 문 안 닫아요. 왜?
기존에 있던 정규직 노동자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바꾸시게 하면 임금을 깎아내니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신에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가 쓴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임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 밑으로 내려가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겁니다. 이 양극화 사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부자들에게는 무진적으로 세금을 더 때리고 저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려야 돼요. 최저임금을 복잡해가지고 과감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평균임금의 37%인데요. 최저임금이 이 평균임금의 50%까지 당장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임금도 못 줄 영세한 사업장들은 많이 망할 겁니다. 근데 망할 기업이 안 망하면요,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 망하게 냅두는 게 시장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대신에 그 해고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실업수당을 줘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로 보내주는 것까지도 국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죠. 국가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자,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민주화만 외치고 싶겠습니까? 복지국가까지 같이 외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왜 경제 민주화만 줄기차게 외치고 복지국가 얘기 안 하는지 아시겠죠? 국민들이요 후보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밥숟가락 그거 달라질 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꼭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밥숟가락이라도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애들이 경쟁을 안 벌여도 되고 누구나 어느 일자리에 가더라도 살 수 있게끔 되면 우리 애들이 사교육 받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교육 없는 세상이 되려면 그래서 더불어 살고 협력하는 세상이 되려면 그럼 내가 키우고 싶은 소를 키워도 인간 대접받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격차 없는 사회로 가려면 바로 복지 격차부터 없애야 돼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펴가지고 중소기업에 혁신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또 돈 많이 들어가요. 이 돈 어디서 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국민 여러분 세금 더 냅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자, 미국식의 의료 제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제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제 소원이 5만 원 더 내는 걸 제가 제 소원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놈들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내 돈 더 내겠다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5만 원 더 내놓으면은 이 돈 이거 뭐 내가 다 삥치는 겁니까? 이 돈으로 전라도 순창에서 고추장 담그는 할아버지가 혜택 좀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아까 제가 따져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도 이걸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왜 묵묵부답일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게 험난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 탓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탓이에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허락하는 만큼만 진전되는 겁니다. 군사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옛날에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정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니까 소수의 선구자가 타도에서 내가 뒤에서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되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건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복지국가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복지국가를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시장 만능주의 방식으로 복지는 선별적 복지고 알아서 인도 인생식으로 성공해서 10% 안에 들어가면 시집자가 잘 받고 90% 처지면 그냥 형편없이 살고 나중에 늙으면 그냥 자살 행렬로 끼어들고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5배입니다. 프랑스 할아버지 한 명 자살할 때 우리 할아버지 5명 자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따질 거 없죠. 평균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OECD 국가들 국가들에서 한 명 자살하면 우리 3명 자살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살기 힘들어졌어요.
지금 범죄율이요. 대한민국 원래 범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범죄율이 막 치솟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사회병리 현상이잖아요. 왜 나타납니까? 격차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에서 더 이상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의 살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지금 생태계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깨어있는 시민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계실 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랬습니다. 이야, 멋있는 말을 이 양반 말을 하나 참 잘해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조직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시민들도 별로 깨어있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만 시달리고만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내가 뭐 잘못되면 형님이 돌봐주고, 부모님이 돌봐주고, 또, 아이고, 뭐 내가 늙으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실제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성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나 혼자 있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뭘 하더라도 불안해요. 일자리가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안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불안에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욕망은 지금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이어졌고, 그게 바로 지금 바꾸서면 하는데 안 바꾸자고 자꾸 정당 정치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요즘 나타나는 안철수 현상입니다. 국민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전국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 다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안다. 아직 깨어있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기회죠. 지금 기회 아닙니까? 옛날에는 불만도 없었는데 이명박이 53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패가 몰아줬잖아요. 그랬던 국민이 이제는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바꿔보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불만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획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운동가들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줘야 돼요. 의식이 깨어난 정치인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정치인 들어본 적 있어요? 충분히까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저는 국민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 저는 정치인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세상을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걸로 나만 살자 해서 함께 살자로 바뀌어야 당신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 살 곳이 된다니까요. 지금 농촌에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농촌에서 애 키우면요, 애 신세 망치니까 농촌 안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애 신세 안 망쳐요? 나중에 직업의 격차가 없어져 보세요.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고 일자리 간의 격차가 없어지면 농촌에서 큰 애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농촌에서 애 안 키우고 왜 농촌 안 사냐고 그래요? 의료가 엉망이에요. 의료 서비스가. 교육이 엉망이고요. 그리고 노후도 엉망이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해버리게 되면 농촌이나 도시나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격차가 없어진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함께 사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살자로 자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게 주장입니다. 자,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삽시다 그러면 돈을 더 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 시대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삽시다. 그러려면 우리 세금 더 냅시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세금 더 냅시다.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조금 내고, 그래서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경제, 함께 사는 복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성장의 비전을 내놓고 그리고 복지 발전의 비전을 내놓고 이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죠. 그 비전을. 그래야 될 정치가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노인 앞에 가가지고 노인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릴게요. 그러고 뻥치는 거죠. 학생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반값 등록금 어떻고요. 또 뻥치고 매일 뻥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 마련할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 밤 새벽 4시까지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밤 12시에 앉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복조가 소사이트 홈페이지. 아마 내일은 프레시안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 정세를 제대로 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이게 제 칼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뽑아야죠. 그래요. 자, 이게 시원찮죠? 예. 거기 끝 밝힐 때만 조금 이제 자, 뭐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됐다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다른 데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